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의 최혜린입니다. 서울 한강변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른바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 때문인데요.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를 초고층으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되면서 발표 약 2주 만에 한강변 아파트들의 호가가 수억 원씩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강변 재건축의 수익성과 가능성, 첫 순서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서울경제신문 윤홍우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가 약 한 2주 전부터 한강변 아파트를 초고층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 일대 부동산 시장이 지금 활기를 되찾고 있는 모습인데요. 구체적으로 그 발표 내용이 어땠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시가 발표한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은 지난 1980년대 한강 종합개발 사업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한강 리모델링 프로젝트로 평가됩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한강변을 초고층 재건축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인데요. 성냥갑 같은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기 위해서 서울시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야심차게 준비해온 프로젝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강변 재건축 사업 시 서울시는 최고 50층까지 층수를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단 25% 이상의 기부 체납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지금 10개 동이 있는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6, 7개 동의 초고층 아파트로 만들고 그 기부 체납 부지에는 공원이나 문화시설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강변은 초고층 아파트와 녹지, 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져서 마치 홍콩의 침사추이처럼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한강 초고층 재건축 프로젝트 이로 인해 수혜를 받는 가구가 약 한 3만 2천여 가구 정도 된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초고층 재건축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가장 먼저 개발되는 지역은 어딘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서울시는 이번 선언을 발표하면서 가장 먼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5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압구정, 여의도, 성수, 합정, 이촌. 이 지역이 전략 정비구역으로 선정돼서 올해 안에 당장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될 예정입니다. 이들 지역은 모두 한강변에 접한 아파트 지구를 갖고 있는데요. 이들 아파트 지구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재건축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특히 여의도의 경우에는 기존의 주거지역이었던 아파트 지구가 이번에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초고층 빌딩까지 건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단지별 재건축은 사실상 힘들어지고요.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꺼번에 통합적인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여의도의 경우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까지 된다면 적지 않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말씀대로라면 지금 여의도 압구정 일대 모두 몇 년 뒤면은 마천루가 쑥쑥 솟아있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각 지역별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약간 4, 5년 뒤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미리 좀 청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말씀하신 여의도의 아파트 지구는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되면서 아파트 재건축 시 용적률이 늘어날 뿐 아니라 한강변 전면에 호텔이나 상업시설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여의도를 용산과 연계해서 국제금융중심지로 키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4, 5년 후 한강변의 여의도는 초고층 상업 주거시설이 어우러진 서울 최대의 부촌으로 떠오를 예정입니다. 압구정 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여 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요. 서울시는 이들 아파트 단지를 3개 권역으로 묶어서 통합적인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압구정 역시 대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한꺼번에 지어지고 기부 체납 부지에는 공원 등이 들어서 주거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밀집해 있는 성수지구, 또 합정지구, 재건축 열기가 뜨거웠던 이천지구도 모두 초고층 아파트와 녹지, 문화시설이 어우러지는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한강변이 10년까지 안 가더라도 불과 한 4, 5년만 흐르면 정말 상전벽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전혀 다른 모습이 돼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 분위기 궁금한데요. 그 서울시 발표 이후에 가격도 좀 많이 뛰고 문의도 많이 늘었겠군요. 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압구정과 여의도 일대의 아파트들은 이미 수억 원씩 호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이들 지역 부동산을 매입하겠다는 문의 전화까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약을 하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매도자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년간 추진되지 못했던 재건축이 당장 올해부터 추진되는 데다
초고층 단지로까지 허용이 된다니 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말 기대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이 이러한 한강변 아파트를 매입할 때 과연 수익성이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사업 추진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만 투기 재현의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번에 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성수지구의 경우 현재 대지집은 33제곱미터짜리 빌라가 약 5억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무려 5천만 원이라는 얘기인데요. 한강변의 아파트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이처럼 예전부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입니다. 때문에 지금 매입을 한다고 해도 예상보다 큰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여의도 지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용적률에서는 변화가 없고 기부 체납이 대폭 늘기 때문에 재건축 후 가구 수도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초고층 재건축을 한다 해도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요자들이라면 이런 점들을 충분히 따져서 매입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강 초고층 재건축, 들뜬 기대감만으로 투자를 하기엔 수익성이 예상에 못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할 텐데 아무튼 이로 인해서 우리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고 또 한강이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윤홍우 기자였습니다. 윤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침체된 부동산 시장 속에 유일한 황금어장으로 꼽히고 있죠. 부동산 경매. 오늘도 투자 승부처 현장에 가다에서는 엄선된 알짜 경매 물건 준비했는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호원대학교 설춘환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과연 어떤 지역에 있는 물건인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화곡 푸르지오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91번지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총 50개 동 2176세대로 이루어진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화곡동의 지역 이미지와 주변의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을 정도로 화곡동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경매로 나온 아파트는 108동 1302호로 2002년 10월에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고요. 대지 면적은 72제곱미터, 건물 면적 129제곱미터로 비교적 대형 아파트에 속합니다. 방 4개와 욕실 2개로 이루어졌고요. 남동향이고 계단식 현관 구조 그리고 열병합에 의한 지역 난방을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화곡동 대표 아파트로 손꼽히고 있는 화곡동 푸르지오 아파트. 이제는 푸르지오뿐만이 아니라 한 번 들으면 척 알 수 있는 브랜드 인지도도 꽤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제는 화곡동, 옛날에 낙후된 화곡동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화곡동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는 화곡동 지역은 예전에는 낡은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이 혼재한 주거 지역으로서 상당히 낙후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지하철이 개통되기 전에는 교통도 상당히 불편했던 서울의 외곽 지역이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주위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서 주거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건 화곡 푸르지오 아파트 그리고 우장선역에 위치한 대림 이편한 세상 그리고 현대 아이파크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다가구 가밀 지역에서 계획적인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변화를 이끌어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지하철 5호선의 개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전형적인 낙후 외곽 지역에서 이제는 살기 좋은 명품 주거타운으로 변모를 한 것이 화곡동 우장산 일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게 됐다면 생활 여건도 상당히 좋아졌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우장산역 바로 앞에 송화 쇼핑몰이 얼마 전에 완공이 되었고요. 차량으로 5분 거리에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이 있어서 쇼핑하기에 상당히 편리한 곳입니다. 또한 원래 있었던 재래시장인 송화시장도 여전히 활발하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바로 집 앞에서 저렴하게 쇼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산부인과와 불임 클리닉으로 유명한 미즈메디 병원도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고요. 교육 여건을 살펴보면 강신초등학교와 신화중학교 그리고 화곡고등학교 등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주위에 명덕 외고나
덕원예고 그리고 강서기능대학교 등 유명 학교들도 주변에 있어서 교육 여건도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네, 뭐 교육시설 포함해서 전반적인 생활 여건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좀 전에 교수님께서 지하철이 뚫리면서 이 일대가 상당히 많이 변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하철을 비롯한 교통 여건면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이곳은 전형적인 교통 낙후 지역이었지만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되면서부터 교통의 요지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우선 도보로 5분 정도면 5호선 지하철 우장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5호선은 강서에서 종로를 지나 강동까지 관통하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면 서울 시내 전역과 연결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조만간 가양 사거리를 지나는 9호선이 개통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지하철을 갈아타지 않고 강남으로 약 20분 내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가까이에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그리고 공항로와 자유로 등 간선도로 등이 있어서 도로교통 역시 상당히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옛날부터 이 지역이 좀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던 동네여서 주변 녹지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사실 녹지 공간이라고 한다면 뭐 하루아침에 뚝딱 탄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현재 지금 녹지 공간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네, 상당히 좋습니다. 먼저 우선 가까이에 수명산이 있는데요. 수명산은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공기가 무척 맑고 쾌적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명산에는 가벼운 산책을 한다거나 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마치 내 집 뒷마당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로 약 5분 거리에 우장산 공원이 있는데요. 산 정상에는 주민 편의시설이 비교적 널찍하게 꾸며져 있어서 배드민턴이나 조기축구 등 주민들의 체육, 생활 장소로 애용되고 있었습니다. 네, 뭐 산에다 공원에다 교수님 설명 쭉 들어보니까 앞서서 뭐 교통, 생활 여건도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녹지 공간까지 아주 두루두루 잘 갖춰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곡동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면서요? 어떤 계획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요. 먼저 화곡동의 주변 개발 호재 중에 가장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발산 택지지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은 강서구의 내외발산동 일대 약 17만여 평 부지에 주거용지 약 40%, 그리고 상업용지 1.4%, 그리고 공원녹지 25.5%, 그리고 공공시설 등 33.5%의 비율로 새로운 도시로 거의 탈바꿈해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변에 인프라가 더욱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위에 마곡지구 개발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첨단 지식산업체 등이 입주하게 되는 마곡지구는 이로 인한 아파트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는 화곡동은 이러한 발산택지지구와는 차량으로 약 2, 3분 거리, 그리고 마곡지구와는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주변의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고요. 또 마곡 지역의 배후지로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서울시에 남아있는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 다름 아닌 마곡지구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요. 이런 마곡지구하고 화곡동 간의 거리가 차로 한 5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마곡지구의 어떤 후광 효과를 또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제 교수님 전공 파트인데요. 예, 네. 화곡동 푸르지오 아파트 권리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07년 5월 20일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저당권입니다. 이후에 설정된 나머지 압류와 가압류 등은 낙찰 후에 모두 말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관의 임대차 조사서 상에는 김모 씨가 2008년 1월 25일자로 전입신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김모 씨는 소액 임차인으로 신고가 되어 있고 배당 요구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김모 씨는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지만 대항력은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특별히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는 이외에도 주식회사 씨어드가 5,800만 원의 유치권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이것이 적법한 유치권인지에 대한 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 유치권자인 주식회사 씨어드가 상당히 골칫거리일 수 있겠다 싶은데요. 이런 유치권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까요?
네, 그 현재 그 여러 정보 지동을 통해서는 그 주식회사 씨어드가 그 공사 대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현재 주식회사 씨어드가 적법하게 점유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정황상 현재 점유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진정한 유치권자라 하더라도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유치권은 성립이 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꼭 유념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그 실무에서 유치권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사실 전문가들로서도 상당히 힘들고 곤란합니다. 때문에 그 입찰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현장에 직접 가셔서 유치권자가 있는지, 그리고 유치권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를 직접 확인하신 다음에 부담 부분을 감안하셔서 낙찰에 임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치권 성립은 실제 점유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입찰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가셔서 현장 답사에서 확인을 꼭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배당 내역 한번 살펴보죠. 네, 일단 그 이 사건 아파트가 그 최저 매각 가격인 그 4억 7,360만 원에 낙찰이 된다라고 보면 먼저 그 경매 비용 약 600만 원 정도가 영순위로 배당이 되고요. 그 이후에 그 소액 임차인이 1,600만 원 최우선 변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근저당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나머지 배당금 4억 5,160만 원 전액을 배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채권자들은 배당을 한 푼도 받기는 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좀 궁금한 것이요. 이 임차인 김모 씨의 배당 내역 부분인데요. 지금 김모 씨가 아파트 일부만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보증금은 1,5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배당 내역에 보니까 보증금보다 많은 1,600만 원으로 잡혀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 이 부분은 그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그 임차인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할 때에는 보증 금액이 1,500만 원이라고 주장을 했다가 이후에 그 법원에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할 때에는 보증 금액을 4천만 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상당히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그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입증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아닌 그 아파트의 일부를 점유할 수 있는 것인지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파트 역시 실제로 방 3개 중에 1개를 임대차를 준다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겁니다. 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임차인인지 여부는 보증금을 실제로 주고받았는지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현장 답사 시 체크하실 부분이 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치권 그리고 방금 설명해 주신 임차인의 보증금 문제 꼭 확인을 하고 돌아오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적정 입찰가 추정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해당 물건 비롯해서 주변 아파트들 시세 한번 살펴주시죠. 네, 먼저 현재 이 건 아파트의 시세는 약 6억 5천만 원에서 그 7억 5천만 원 사이에 형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주변의 우장산 아이파크 및 그 대림 이편한 세상 아파트의 경우에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 물건이 약 7억 8천만 원에서 9억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우장산 롯데캐슬 전용 면적 117제곱미터가 8억 2천만 원에서 9억 2천만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면적이 전용 면적 129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참고해 볼 만한 최근의 낙찰 사례도 함께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먼저 그 2009년 1월 13일 그 같은 아파트 114동 201호가 감정가 10억 원에 낙찰가 7억 3천만 원, 따라서 낙찰률 그 70.3%에 낙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9년 1월 7일 그 화곡동 우장산 롯데 아파트가 감정가 4억 6천만 원에 낙찰가 3억 3,170만 원에 낙찰이 되었었습니다. 낙찰률은 72.11%가 되겠습니다. 네, 대략 한 보니까 70에서 72, 3% 정도에서 낙찰을 받은 것 같은데요. 게다가 전부 다 올 1월, 7일, 13일 이렇게 낙찰을 받은 사례이기 때문에 입찰가 써내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경매 일정 챙겨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 이 건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그 1091번지 화곡 푸르지오 아파트 108동 1302호에 대한 경매 사건 번호는 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8 타경 17332번입니다.
또한 매각기 일은 2009년 2월 16일 오전 10시에 서울 남부지방법원 입찰법정에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최초 감정가액은 7억 4천만 원, 그리고 두 번 유찰되어서 이번 최저 매각가는 4억 7,360만 원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129제곱미터 방 4개짜리 중대형 아파트. 게다가 개발 호재가 있는 화곡동 지역이라는 입지까지 참 여러 가지로 메리트가 많은 물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매 물건에 의해서 경매 궁금증도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경매 이것이 궁금하다. 그 첫 번째 궁금증 확인합니다. 네, 빌라를 낙찰받은 한 낙찰자가 궁금해하는 사연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자로 보증금 1,400만 원을 전부 받아가는데 낙찰자한테 과다한 이사비를 요구하고 있고요. 게다가 전기세, 수도세 등의 관리비를 전혀 안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낙찰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압류해서 강제 집행 비용과 법정 이자를 받고 싶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가 하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그 전기와 그다음에 수도, 가스료를 미납해서 낙찰자가 대신 납부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그 권리 행사의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즉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환산해서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의 첨부 서류 및 그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있는 임차인의 불법 사실, 그로 인한 계략적인 그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계산해서 임차인이 배당받는 배당 금액에 대해서 법원에 채권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와 같은 그 불법 임차인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결정문, 그리고 집행문, 그리고 송달 증명원을 첨부해서 관할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고요. 또한 그 계략적으로 강제 집행이 완료되는 데는 통상 3주에서 5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낙찰자는 차후에 이러한 그 강제 집행 비용도 임차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이러한 부분까지 청구하는 예는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차인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한다면 보증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는 가능하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합의 통해서 푸는 게 서로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그것이 이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궁금증 확인해 볼게요. 이 경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낙찰 후에 임차인이 사정상 지금 나갈 수 없다고 해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못 나가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참 난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원칙적으로 그 낙찰 후에 그 낙찰자가 기존의 임차인 내지는 그 점유자에 대해서 명도를 받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인도명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그러한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잔대금을 납부한 후에 6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그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고요. 명도 소송을 거쳐서 강제 집행을 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임차인과 1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종료일이 다가오는 듯한데요. 만약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하고 1년 더 살겠다라고 하면 낙찰자, 즉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인에게 명도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원하면 최소 2년간은 임대차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2년간이라고 하는 임대차 기간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강제적으로 이 부분을 수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인도명령은 물론이거니와 명도 소송도 청구할 수가 없다는 점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2년 동안은 임차인한테 기득권이 가게 된다 하는 말씀이신데요. 어쩔 수 없이 안타깝긴 하지만 일단 남은 1년 동안은 이제 재계약을 해서 합의하에 지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낙찰자가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서 생긴 사례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행위는 근절돼야 되겠지요. 자, 계속해서 마지막 궁금증입니다. 세 번째 궁금증 확인해 볼게요.
네, 이 사연도 좀 자세히 살펴드리면요. 빌딩을 16억 원에 낙찰받은 이후 잔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빌딩에 가봤는데 천장에 물이 새고 그 천장 윗부분에 많은 균열이 있습니다. 아는 분에게 물어보니 공사비로만 4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럴 때 낙찰자는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하나요?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 낙찰자에게 그 아무런 과실 없이 그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그 이럴 경우에는 그 매각 허가 결정 전이라고 한다면 그 매각 명세서상에 중대한 하자 등을 들어서 매각 불허가를 신청해서 먼저 구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매각 허가 이후에 잔대금 납부 전이라고 한다면 매각 취소 내지는 매각 대금에 대한 감액 신청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통상 재판부에서는 그 감정평가업자에게 다시금 그 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 금액의 산정을 명하게 되고요. 그러한 연후에 그 하자 보수 예정 금액 등이 산출이 되면 그에 따라서 매각 대금의 감액을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낙찰을 16억 원에 받았는데 하자 보수 예정 금액이 4억 원 가량 된다고 한다면 잔대금 중 4억 원 가량을 뺀 12억 원만을 납부하라고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낙찰 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심코 넘기지 마시고 다양한 구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그 구제책을 반드시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경매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피해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 혼자 소갈이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구제책 강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경매 궁금증은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설춘환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부동산 Q&A. 최근에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 종합대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기존에 추진해온 뉴타운 정책과는 전혀 다르게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지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과연 이 대책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또 그 수혜 지역으로는 어디가 떠오를 것인지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청해 듣기 위해 전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박준호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뉴타운 종합 대책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보면요, 중앙의 네. 도심권 또 양쪽에 동남북, 서남북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통합 개발하겠다 하는 것이 골자인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고요. 또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함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난 2002년도서부터 서울시에서는 3차에 걸쳐서 26개 구역에 대한 뉴타운 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 지구를 지정한 이 결과에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 용역단에다가 한번 연구 한번 해봐라라고 그런 것이 지난 15일 날 내용이 이제 발표된 내용인데, 여기서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뭐 역세권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시프트라고 그러는 것도 있고, 또 한옥에 대한 관리 방안이 있고, 또 균형발전 촉진지구라고 또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방식이 있는데, 이와 같이 복잡 다단한 제도가 있다가 보니까는 결국은 하나의 체계로 지금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내용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에서 이것을 준비를 했는데, 가장 먼저 이렇게 보셔야 될 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서 소형주택을 짓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용 주택이 모자라고, 두 번째 가서는 지난 2008년과 2007년, 2008년도에 강북의 그 주택 가격을 폭등시켰던 강북에서의 그 이주 세대 약 4만 세대가 이주를 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강남에서 문제가 있었던 잠실의 재건축에서 약 2만 세대가 움직이면서 또와 같이 수요 공급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그 다음에 매년 획일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는 자연경관, 소위 말해서 주변에 도시 환경하고는 맞지를 아니하는 성냥갑 같은 이런 아파트가 나온다. 네 번째는 이 정비 사업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사실은 굉장히 자본이 취약하고
그 다음에 그 인력, 고급 인력이 그 구비돼 있질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한 관리 부실을 갖다가 정리를 해보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시대에 부응하는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그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거를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이 나왔던 건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오세훈 시장께서는 2010년도까지는 더 이상 뉴타운에 대한 추가 지정을 하지 않겠다. 라고 우리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현재 그 부동산 시장의 열악한 그 국면하고 맞닥뜨려서 시장 자체에서는 좀 무덤덤합니다. 그 대신 이제 전문가분들은 아직까지는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정책이다. 라고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서울시가 뉴타운 정책을 새로 이제 바꿔 짜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인근의 소규모로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던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구역을 이렇게 뉴타운지구로 흡수를 해서 광역 단위로 크게 개발을 하는 것이 바로 뉴타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제 이 대책으로 도시 기반 시설이라든가 또 환경 면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개선이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깊이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기 전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혼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는 뭔가 하는 부분인데 좀 명확히 개념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용어 설명보다는 좀 쉽게 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내과에 가면은 두꺼봐 모래를 손등에다 얹어 놓으면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러는 것처럼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헌집을 줄 테니 새집을 나한테 달라. 이거를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뭐냐면은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네 가지 사업이 뭐냐면 재건축이라고 그러는 거. 그다음에 재개발이라고 그러는 거. 그다음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거. 그다음에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다라고 우리는 이와 같이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요것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요 동네에서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 주거 환경한다, 그 다음에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을 한다. 이거는 도정 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뉴타운이라는 건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바로 옆 동네에 있는 것까지 묶어서 광역적인 개발을 한다라고 그랬을 땐 이거는 보통 뉴타운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그 도시 도시 재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척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문단들이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지금 얘기한 단일화를 하자라고 그러는데 좀 쉽게 얘기하자면 재건축이라는 건 그야말로 새 집을 달라 이거죠. 집을 줄 테니 새 집을 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재개발이라고 그러는 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재건축이라고 그러는 건 그야말로 있는 땅에서 건물만 짓는 건데 재개발이라는 건 도로도 다시 만들어주고 학교도 다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공원도 다시 만들어주고 소위 말해서 토지가 변화되는 게 재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일반 서민들 중에서 더 영세한 서민들이 살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거는 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또 이건 뭐냐면은 도시 지역 내 상업지역이 있다든가 또 아니면 구로동 같은 공업지역이 있다라고 그랬을 때 바로 내 상가를 내놓을 테니 다시 상가를 내놔라. 이것이 요번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었던 용산에 그 참사가 일어났었던 바로 그 지역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내가 공장을 내놓을 테니 나에게 공장을 다시 하나 달라. 이것은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정 사업과 도촉 사업, 소위 말해서 뉴타운 사업과 내 동네, 내 집을 바꾸는 이러한 도정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십니다. 네, 이제 뭐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뉴타운과 재건축, 재개발의 차이 아시겠죠? 뉴타운이 좀 더 스케일이 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역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의 그 뉴타운 사업을 지구별로 하나하나 다 분석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몇 군데 선별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특별히 어느 지역에 관심을 두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약 2,400만 평방미터 대충 얘기하면 약 700만 평의
26개 구역의 그 뉴타운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균형발전 촉진 지구까지 포함된 그 숫자인데 여기에서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얘기한 대로 4만 호가 이전을 하다 보니까 강북에서 문제가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또 그 다음에 작년 같은 데는 2만 호가 이전을 하다 보니까는 강남에서 바로 수급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은 26개 구역 중에서 한남 뉴타운을 비롯해서 3개 구역이 아직도 사업 계획서마저도 작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더더욱 적은 것은 작년도서부터 주택 가격의 하락과 함께 사업에 대한 수익이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흑석동에서 제일 먼저 우리를 흑석 뉴타운에서 빼달라라고 우리는 주민들의 이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바로 뭐냐면 소송과 시위로 어우러지다가 보니까는 이 뉴타운 사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은 샘플을 어느 특정한 지역에 치우치거나 그러지 말고 도시 중앙에서 가까운 지역인 아이언 뉴타운에다가 잡아봤는데 아이언 뉴타운이다라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26개 뉴타운 중에서 보통 얘기하는 100만 평방미터니까 약 30만 평 이상이 되는 그 지구가 한 4개에서 5개 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얘기하는 한남, 신길, 기름, 그 다음에 아이언 뉴타운 이게 제일 샘플입니다. 바로 이 지역인데다가 그 다음에 이 지역의 특색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4가지 사업 중에서 3가지 사업이 다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이 3가지 사업이 아이언 뉴타운 안에 다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그 한강 르네상스 지난번에 한번 강의를 해드렸었던 거 모양 그 경인대운하의회에서 용산의 한강 르네상스하고 바로 연접돼 있고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심볼이 될 수 있는 서울 시내에서 심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언 뉴타운을 제가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서울 26개 뉴타운 중에서도 아현 뉴타운을 서울 지역 그 뉴타운의 심볼이다라고 설명하시면서 꼽아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지구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예, 아이언 뉴타운에서 3구역을 제가 샘플로 잡아봤는데 우선은 아이언 뉴타운은 주변에 있는 지하철 노선이 4개 노선에다가 그 다음에 공항철도까지 5개 노선이 생기면서 여기 6개가 모두 총괄적으로 생겨집니다. 환승역까지 포함하면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언 3구역 전체가 지금 전체가 바로 역세권의 영향에 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언 3구역은 우선은 제일 먼저 동네가 커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약 한 20만 평방미터가 되면서 원래는 아이언 3구역에서는 3030세대가 들어가는 걸 원칙으로 해놨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바로 학교 용지에 대해서 아이언 초등학교를 사용하게 하면서 300세대가 더 늘어나서 3,300세대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한 개의 단지에서 약 3,300세대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쪽 지역에서 특이한 것은 우선 제일 먼저 대규모 단지다 이거죠. 두 번째는 이 타 지역에 비해서 아이언 3구역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현재. 그래서 2011년 정도 되면은 입주가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재작년 2007년도 9월 달에 상한제에 대해서 배제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얘기한 대로 전매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는 이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우선 제일 먼저 비례율이라고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비례율이 110%가 나오는 아주 특이한 지역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의 대상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거는 아현동을 여의도에서 시청 쪽으로 가다가 왼편 쪽 마포경찰서 있는 왼편 쪽이 아현 3구역이 되고 오른편 쪽은 아현 4구역이 됩니다. 그런데 아현 3구역이 들어가는 왼편 쪽은 지금 얘기한 아현 뉴타운에 들어가게 되지만 오른편 쪽의 아현 4구역은 지금 얘기하는 아현 뉴타운은 아닙니다. 바로 연접돼 있는 도로 하나로 연접된 지역입니다. 이건 무엇 때문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지역에 가서 조사를 하실 때 이게 아현 뉴타운 또 어디 특수한 뉴타운의 특정 지역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그 옆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과 이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참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 아현 뉴타운 중에서도 아현 3구역을 샘플로 들고 나오셨는데요. 이처럼 어떤 알짜 투자처를 찾는 교수님만의 요령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좀 전에 그 비례율 110% 말씀도 하셨지만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재개발, 특별히 재건축보다도 재개발에서는 상당히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의 요것은 아현 3구역에서 이제 나중에 샘플을 한번 잡아드릴 텐데 이 사례를 보고 기름 뉴타운이라든가 또 왕십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적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요 샘플은 바로 아현 뉴타운에서 적용하는 내용인데 요 내용을 이해를 쉽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관심이 있는 뉴타운 지역 가서 재개발에 대해서 여러분의 대상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우선은 제일 먼저 중개업소에 가시면은 자산평가액, 소위 말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대상, 내가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이 재산평가액, 보통 뭐냐면 감정가라고 합니다. 이 감정가액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가서 물어보는 거는, 물론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나중에 이제 추후에 나왔을 때 결정되지만, 앞으로 나올 비례율, 소위 말해서 개발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비례율이 대충 몇 프로 정도 나올 건가 이렇게 여쭤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비례율이라는 건 100% 나올 수도 있고 110% 나올 수도 있고 90%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관리처분 계획이 결정됐을 때에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추정치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변수가 있으니까 함수가 있으니까 또 함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비례율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우선은 뭐냐면은 가장 간단합니다. 내가 조합에다가 지금 얘기하는 감정가대로 3억이라는 돈을 갖다 내가 땅값하고 건물 가격이 3억이다 내놨으면은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놨더니 맞다. 그건 3억이다. 그 3억을 내놓습니다. 그럼 3억을 내놔서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내놨다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은 보편적으로 만약에 3,000세대 그러면은 3,000세대 중에서 2,700세대는 조합원한테 주고 그 다음에 300세대는 일반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양을 했을 때 이익이 남게 되죠. 그 이익은 어떻게 되냐? 조합원이 논아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때는 뭐가 나오냐? 개발 이익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현 뉴타운이 개발 이익이 3구역이 11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억을 내놨다라고 그러면은 내가 3억 3천만 원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걸 권리가액이라고 그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권리가액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개발 이익률을 곱하면은 3억 3천이라는 비례율, 소위 말해서 권리가액이 나오는데 이 권리가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바로 뭐냐면 내 부담이 줄어들어요. 여러분들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담금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5억에 판다. 그러면 내가 3억을 내놨는데 개발 이익까지 하니까 3억 3천이다. 그러면 결국은 나는 얼마냐? 1억 7천만 원만 내놓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이 봤을 때는 바로 요 세 가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유용을 주의하시고 다만 세 번째 가서 사업의 그 지역이 얼마나 빠르냐 이걸 갖다가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요즘 그 지분 쪼개기라고 그러는 게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세대수가 많아 들어갔다. 그러면 결국은 논아먹는 게 적어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대수가 많다가 보니까 조합원한테 논아주다가 보니까 아까 얘기하는 소형 평수로만 많이 배분이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결국은 높은 가격으로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지역과 조합원 수가 적은 지역 이러한 거에다가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그 내용을 분석을 해주시면은 여러분이 투자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뉴타운 그리고 재개발지구의 투자 요령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업 추진 속도 봐야 되고요, 감정가, 개발 이익률 모두 따져봐야 될 텐데 이렇게 투자 요령 설명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알짜 투자처를 좀 알고 싶은데요.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를 했을 때 모의 투자라고 그러죠. 모의 투자를 한번 해보는데 제가 요거는 현재 나와 있는 해당 물건을 직접적으로 뽑아와 봤습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은 대지가 40평방미터니까 약 12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어떻게 되냐면 60평방미터니까 18평짜리 보통 빌라라고 그러는 연립주택이에요. 근데 이것이
매매가가 얼마에 나왔냐면은 3억 1,500만 원에 나왔습니다. 이 3억 1,500만 원에 나왔는데 이쪽에서 무이자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 아이언 뉴타운만 3지구만 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무이자 대출이라고 우리는 비용은 바로 뭐냐면 내가 감정평가, 감정가액을 받았을 때 이 받은 금액의 40%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3억 1,500만 원에 나와 있는 이 물건의 감정가액은 얼마냐면 2억 1,800만 원입니다. 약 2억 2천에다가 40%를 4배를 하다가 40%를 하게 되다 보니까 8,800만 원이라는 돈이 무이자로 대출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지역에서 잠정적인 비례율, 아까 얘기한 대로 개발 이익률이 몇 프로냐? 110%가 나오게끔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3억 1,500만 원에 샀지만 감정가액은 2억 1,800만 원으로 현재 감정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있는 대신 바로 아까 얘기한 권리가액이라는 걸 110%를 10%가 추가되다가 보니까 2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2억 4천만 원인데 여러분이 여기서 유의하실 거는 조합원에 대한 분양가와 일반인에 대한 분양가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한 지역에서 특이한 지역에서 봐보면은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가 거의 비등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개발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또 소형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아까 얘기한 대로 100%, 110%가 나오는 게 아니고 95%가 나오는 지역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에 바로 뭐냐면은 조합원한테 분양하는 가격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아이언 뉴타운의 지금 조합에서 4억 9,200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3억 1,500만 원에다가 분양을 받으면은 여기에서 내가 추가로 내야 되는 돈이 110%를 곱한다라고 그러면은 2억 4천만 원이 되지만은 추가로 4억 9,200만 원에서 이 내용을 빼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가격은 5억 6,700만 원이 됩니다. 그 5억 6,700만 원이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적어 놓으시면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감정평가 금액을 받은 데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개발 이익률이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몇 프로가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3억이 나왔다. 3억에서 110%가 나오면 3억 3천이 되는 거고 만약에 90%로 나오겠다 그러면 2억 7천 뿐이 안 됩니다. 근데 아이언 뉴타운은 110%가 나왔다라고 그랬죠. 110%가 나와서 내가 총괄 들어가는 총 비용이 5억 6,700인데 이게 112평방미터입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33평짜리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현재 2011년도에 입주할 112평방미터 아파트를 5억 6,700만 원에 내가 매수하는 꼴인데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서 보실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일반 분양은 얼마에 헐려라고 하느냐? 약 7억 4,200만 원에 헐려라고 합니다. 원래 아이언 3구역에서는 삼성건설과 몇 군데 건설회사에서 이것을 9억까지 분양을 하려는데 최근의 주택가격의 하락과 함께 약 7억 4천 선 정도의 분양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이익이 있는데 결국은 5억 6,700만 원에 사는데 일반 분양하는 사람은 얼마에 받느냐? 7억 5천만 원에 분양을 받게 되는 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발 수익이 약 한 1억 한 6천에서 1억 8천 선 정도 개발 이익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다른 여타 지역에 가면 이와 같은 좋은 샘플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요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세밀히 분석을 하셔서 어느 지역에 가서든 요와 같은 분석 기법 가지고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면은 2009년도 여러분들 아마 주택 마련하는데 큰 행운이 찾아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뉴타운 지구나 재개발 지역에 포함됐다고 해서 모두 다 같은 투자 가치를 지니는 건 아니로군요. 네. 비례율이라든가 자산 평가액 같은 분석 기법 활용하셔서 알짜 투자처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타운 지역 중에서도 노른자 위로 각광받고 있는 아현 뉴타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박준호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드리죠.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역세권에 사는 사람일수록 자가용 이용률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세권에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아파트 공급할 때 정부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거주하는 주민들도 마음과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가용 타는 습관을 줄이는 일,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